안녕하세요. 저는 남양주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만약 있으시다면 그 상대방을 어디까지 믿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한때는 저도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있었고 그 사람이 마침내 저의 남편이 되었어요. 그 과정에서 저는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런 만큼 한치의 의심도 없이 상대방을 믿었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내 남편을 내가 믿지 않으면 누가 믿어주겠나 하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그건 저의 오판이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저희 남편은 제가 믿어줄 가치가 전혀 없는 쓰레기 같은 인간이었거든요. 지금까지 그 인간이 제 뒤에서 몰래 저질렀었던 일들을 생각하면 최소한 결혼까지 한 아내에 대한 조금의 의리도 신의도 없었던 거죠. 저는 그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땅을 치고 후회하고 싶은 부분은 이 지점이었어요. 내가 상대방을 아끼고 사랑하고 믿어준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똑같은 마음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점이요. 내가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의 마음까지 확신하지는 않았어야 한다는 걸 저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오늘 소개해 볼까 해요. 저희는 결혼 전 소위 장기 연애를 했던 커플이었습니다. 6년을 넘게 연애를 한 끝에 결혼을 했었거든요. 남자친구와 저는 원래 같은 대학, 같은 과 동기로 처음 만난 사이였습니다. 학교를 다닐 때는 그냥 좋은 동기 사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그러다 나이 30이 다 되었을 무렵쯤에 정말 우연하게도 눈이 맞아 사귀기 시작했던 거죠. 오래 봐왔던 친구가 이성으로 느껴진다는 건 저조차도 낯선 경험이었습니다. 이리저리 멀리 돌아서 사귀게 되긴 했지만 사귀고 나서는 한 번도 헷갈린 적이 없는 감정이었죠. 저희는 오래도록 별일 없이 평온하게 잘 만났었거든요. 야, 드디어 결혼을 하기는 하는구나, 너희도? 그러게, 솔직히 그렇게 오래 사귀고 헤어지면 거의 이혼 아니냐? 주변에 보니까 장기 연애하고도 결혼 안 하면 그 다음 연애는 다들 신기하게도 1년도 안 사귀고 바로 결혼하더라고. 연애도 지긋지긋해서 그런가? 연애가 6년이 넘어갈 무렵 주변에서는 저희에게 지겹지도 않느냐는 말과 함께 그래서 언제쯤 결혼할 거냐는 말을 반복해서 묻고는 했습니다. 감탄과 신기함이 공존하는 질문이었죠. 저도 사실 신기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끔씩 친구 같은 느낌이 없지는 않지만 그때까지도 남자친구는 저에게 한결같이 멋있고 다정하고 또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남자친구가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을 때 제 친구들은 새삼스럽다는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솔직히 정훈이 걔가 워낙에 뭐든 잘 질리는 성격 아니야? 그런 애가 결혼까지 결심하다니 진짜 사랑이 대단하기는 한가 보다. 그러니까 걔 학교 다닐 때 동아리만 해도 3번을 넘게 바꾼 애잖아. 그런 애가 여자친구를 6년을 만난 것도 모자라서 결혼까지 한다고? 2귀로 듣고도 안 믿는 기적 같은 이야기긴 해. 저는 남자친구에 비해서 무던한 성격이기는 했지만 감정의 진폭이 크지 않은 잔잔한 사람이었어요. 때문에 제 사랑도 잔잔하고 평온한 편이었습니다. 그건 제가 상대방을 좋아하고 싫어하고의 문제가 아니었고 그냥 저의 스타일이 그런 것이었죠. 반면에 제 남자친구는 저와 다르게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호불호도 커서 좋아하는 것은 아주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은 확실히 싫어하는 편이었어요. 그게 사랑에도 적용이 되더라고요. 금사빠, 금사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금방 사랑에 빠졌다가 금방 사랑에 식어버리는 그런 사람이요. 학교를 다닐 때부터 그런 남자친구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던 저는 사귀기 전에는 저 열정이 얼마 가지 않아서 금방 식어버리는 건 아닐까 걱정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남자친구의 사랑은 늘 같은 온도로 유지되더라고요. 6년이 넘는 그 긴 연애 기간 동안 한결같이 저에게 따뜻한 사람이었죠.
그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는 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사귀는 동안 주변에서는 수도 없이 많은 친구들이 새로운 만남을 시작했다가 헤어지는 것을 목격했거든요. 그 연애들도 시작할 때는 누구보다 뜨거웠을 테고요. 그렇게 프로포즈를 받은 그 해가 끝나기 전에 저희는 긴 연애의 마침표를 찍고 마침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결혼 생활이라고 뭐가 그렇게 또 다를까 싶었어요. 어차피 저희는 오래 만나 연애 막바지쯤에는 친구들이 했던 이야기들처럼 거의 부부와 다름없는 느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이 생긴다는 것은 남자친구와는 또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좋은 쪽이든 그렇지 못한 쪽이든 모두 새로운 경험이었죠. 결혼해서는 아직까지도 처음 보는 상대방의 낯선 모습을 종종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대부분이 더 좋은 쪽의 발견이기도 했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여보, 나 이제 출근할게. 잘 다녀와. 알았어. 아침 차려놨으니까 잠깐만 일어나서 먹고 다시 눈 붙여. 바쁜데 뭐하러 귀찮게 그랬어. 그냥 가지. 안철이 두고 가면 당신 또 종일 굶고 잠만 잘 거잖아. 점심때쯤이나 일어나서 라면이나 끓여 먹을 거고 내가 당신을 몰라? 남편은 저보다 출근이 빠른 편이었고 일이 바쁜 시즌이 따로 있어서 토요일에도 출근을 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 토요일에는 남편을 회사에 보내놓고 저는 늦게까지 늦잠을 자고는 했고요. 그런데 남편은 그럴 때마다 번번이 제 목까지 아침을 차려두고 나가고는 했습니다. 남편은 원래 속이 더부룩한 게 싫다며 아침밥을 먹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저는 허기가 지면 이리고 뭐고 아무것도 못하는 타입이라 학교 다닐 때부터 뭐라도 간단히 입에 넣어야 하는 사람이었고요. 본인이 먹을 밥도 아니고 출근을 해야 하는 마당이었는데 남편은 일이 없다며 늦잠을 자고 있는 아내를 위해서 매번 밥도 차려두고 가는 남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다정한 사람이었는지는 이것만 봐도 아시겠죠? 남편은 원래 결혼하기 전에도 요리하는 걸 좋아해서 종종 저에게 맛있는 걸 만들어 갖다 주고는 하던 사람이었거든요. 둘이서 공원이나 강가에 피크닉 겸 놀러를 갈 때도 도시락을 만들어 가져오는 건 언제나 남편의 몫이었고요. 하지만 아무리 본인이 요리를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일어나기도 바쁜 아침 시간을 쪼개가며 식사를 차린다는 건 사랑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죠. 여보, 이리 와봐. 왜? 잠깐만 좀 나와봐. 나 지금 하는 이거 오늘까지 보내줘야 해서 바쁜데. 알았으니까 딱 30분만. 당시에는 그 다음 주에 발표를 해야 하는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어서 거진 2주째 계속 야근을 하던 때였습니다. 그러고도 부족해서 주말이면 집까지 일을 가져와서 업무를 보고는 했고요. 그날도 예외는 아니었죠. 컴퓨터가 있는 작은 방에 틀어박혀서 하루 종일 커피를 마시면서 서류 작업을 하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방문을 열고 머리를 빼꼼 내밀고는 한다는 소리가 저것이었어요. 남편의 재촉에 저는 어리둥절해하면서 거실로 나갔죠. 당신 아까부터 머리 아파서 약 먹고 있었잖아. 내가 마사지 해주면 좀 나을 거야. 잠시만 누워봐. 뭐야? 이것 때문에 나오라고 한 거였어? 당신 지금 5시간째 컴퓨터 앞에만 앉아 있었던 거 알아? 잠깐씩 쉬기도 해야지. 안 그러니까 머리가 아프지. 일단 여기 좀 누워봐. 저는 못 이기는 척 남편이 이끄는 대로 거실 소파로 나가서 누웠습니다. 남편은 제 머리맡 쪽에 앉아서 어깨부터 목, 머리까지 열심히 주물러주기 시작했어요. 제 두통은 예전부터 잘못된 자세로 인한 고질병이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주로 컴퓨터 작업을 하느라 긴장된 자세로 오래 앉아 있어서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일을 하지 않을 수는 없으니 그것 때문에 안마의자도 사서 설치해두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직접 해주는 마사지만큼 효과가 빠르진 않았죠. 아무래도 딱딱하게 굳은 부위를 직접적으로 주물러주는 방식이었으니까요. 그럴 때마다 남편은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작게 틀어두고는 긴장을 풀어준다는 아로마 오일이며 온갖 향초까지 동원해서 저를 회복시켜주고는 했습니다. 시원하지? 내 말 듣길 잘했지? 너무 좋다. 벌써 머리가 안 아픈 것 같아. 일도 좋은데 건강 해쳐가면서까지는 하지 마. 나 당신 없으면 못 산단 말이야. 나 없으면 귀찮은 일도 줄어드는 거 아니고? 그런가? 솔직히 말해서 당신이 손 좀 많이 가는 편이기는 해. 뭐야? 진짜야? 진심이야? 남편과는 이런 농담도 자주 주고받았어요. 사실 남편이 저를 마치 자식처럼 잘 챙기는 편이었거든요. 가끔씩은 내가 딸을 키우는 건지 와이프를 키우는 건지 모르겠다 하는 농담도 할 정도로요. 저도 제 딴에는 최선을 다해서 남편을 챙긴다고 하는 편이었지만 저보다는 남편이 훨씬 더 세심하고 꼼꼼한 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저에 대한 것이라면 정말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잘 캐치해서 잊지 않고 챙기고는 했거든요. 남들 다 한다는 기념일이나 생일 같은 걸 말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몸이 힘들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보이는 행동들도 다 알고 적당히 쉬도록 유도해주는 건 기본이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 맛있어 하던 음식, 가보고 싶어 하던 소품샵, 즐겨 먹는 커피의 원두, 좋아하는 옷 스타일까지도 남편은 전부 다 기억을 했죠. 마치 제가 저를 위해 태어난 맞춤형인 사람처럼요. 아마 저희 엄마도 이 정도로 제 취향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지는 못하겠다 싶을 정도였어요. 이건 그냥 사랑의 영역을 넘어서 기본적으로 세심한 성격의 문제였거든요. 하지만 위기가 없는 부분은 결국 어디에도 없는 모양이더라고요. 결혼한 지 3년쯤이 지날 무렵 남편은 예전과는 조금 다른 모습들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하루아침에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보인 것도 아니고 생각날 만한 별다른 변화의 계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거든요. 저는 평소처럼 여전히 남편을 좋아했고 그 밖에 다른 불만사항도 전혀 없는 상태였고요. 하지만 남편에게는 그게 아니었던 모양이었어요. 여보, 오늘은 외식하러 갈까? 외식?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모처럼 밖에서 밥 먹고 우리 영화도 보고 오는 거 어때? 나는 오늘 피곤해서 그냥 집에서 쉬고 싶네. 밥은 시켜 먹든가 하자. 아니면 당신 혼자 나갔다 와도 되고. 피곤해? 어디 아픈 거 아니지? 아니면 당신이 좋아하는 김치볶음밥 만들어줄까? 아무거나 상관없으니까 당신 마음대로 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는 남편에게 권태기 비슷한 감정이 찾아왔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어디를 가자고 해도 시큰둥하고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주겠다는 말에도 시큰둥하더라고요. 남편이 다른 요리는 다 잘해도 김치볶음밥 하나만큼은 제가 최고라면서 저한테 자주 해달라고 조르고는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런 반응을 보이는 건 정말 흔치 않은 경우였어요. 이런 모습을 처음 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똑같지는 않아도 비슷한 모습을 본 적은 몇 차례 있었거든요. 사실 저와는 영혼의 단짝처럼 너무 잘 맞는다 싶었던 남편에게도 딱 한 가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건 남편이 한 번씩 이유 없이 동굴에 들어갈 때가 있었다는 부분이었어요. 혼자서 끝도 없이 땅굴을 파고 들어가 세상과 단절된 시간을 보내는 걸 두고 하는 말이었죠. 문제는 그 이유가 뭐가 됐든 간에 저에게는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고 시작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차라리 명확하게 이유라도 알 수 있었다면 답답하지는 않았을 텐데 저도 그 이유를 모르니 사람이 미칠 지경이었죠. 하지만 짧게는 사나흘, 길게는 몇 주 정도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나면 그 동굴 타임은 끝나고는 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저 사람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오고는 했거든요. 저는 처음에는 이번에도 예전에 수도 없이 겪었던 시간들과 비슷한 경우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조금 결이 다른 모습이기는 해도 결론적으로는 금방 또다시 평상시 남편의 모습으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었죠. 그게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이야기라는 건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었지만요. 어쨌든 남편은 한동안 방황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말에 하루 종일 같은 집에 있어도 저와는 대화도 잘 나누지 않았고 제가 묻는 말에도 건성으로 대답하기 일쑤였어요. 집에서는 피곤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고 그 와중에 회사 일까지 많아졌는지 집에 있는 시간보다 밖에 있는 시간이 대부분이었고요. 남편이 웃는 소리를 들어본 것도 마주 앉아서 평소처럼 TV를 보거나 함께 대화를 나누어 본 것도 언제인지 까마득할 지경이었어요. 저는 그 시간 동안 일절 남편을 터치하지도 귀찮게 재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간의 경험들로 이 사람이 이럴 때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게 더 나은 방법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솔직히 그걸 알고 있었어도 언제까지 이어질지 기약이 없는 시간 동안 한 집에 사는 사람과의 서먹한 분위기를 감당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묵묵히 참아야 했죠. 그것 외에는 달리 할 수 있는 일도 없더라고요. 과거에도 제가 재촉하면 재촉할수록 오히려 동굴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는 역효과만 났었거든요. 그렇게 2달쯤인가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왔더니 먼저 퇴근하고 집에 있던 남편이 환하게 웃으면서 현관문을 열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눈앞에 내민 것은 꽃다발이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꽃다발이야? 꽃집에서 샀어. 퇴근하고 집에 오는데 꽃이 너무 예쁘더라고. 당신 리시안셔스 엄청 좋아하잖아. 나는 또 무슨 날인가 했네. 말하자면 아무 날도 아니라는 뜻이었죠. 그제서야 저는 눈치로 대충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남편의 그 시기가 드디어 끝났다는 사실을요. 그전에도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돌아올 때면 이렇게 종종 꽃다발을 사들고 오고는 했었거든요. 남편은 저에게 눈을 맞추면서 조금 진지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미안해. 요사이에 나 때문에 당신 많이 힘들었었지? 하루 이틀도 아닌데 뭐. 또 우리 남편 혼자 뭐 힘든 일이 있나 보다 하고 생각했지? 역시 나 이해해주는 건 당신밖에 없다니까. 진짜 당신 없으면 나 어떻게 살지? 남편은 제 이마에 뽀뽀를 하면서 저를 꽉 끌어안았어요. 그리고는 좋아서 어쩔 줄 모르겠다는 듯이 제 볼을 비비더라고요. 그 애정어린 시선과 표정을 보니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온 내 남편인가 싶었습니다. 맥이 탁 풀리더라고요. 드디어 끝난 건가 싶은 안도감과 그동안 제가 느꼈었던 서운함과 답답함이 공존하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또 별일 없이 다 지나간 일이 되어버린 줄로만 알았죠. 남편은 그 뒤로 저에게 전에 없이 더 잘해주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서운했다는 걸 본인이 더 잘 알고 있으니 그 시간들을 보상하기 위해서라도 예전보다 훨씬 더 잘하고는 했었거든요. 남편은 집안일도 열심히 하고 퇴근하면 그동안 못했던 데이트도 하고 함께 쇼핑도 하면서 제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애정 표현도 예전보다 더 자주 했고 제가 좋아하는 수많은 것들도 여전히 잘 기억해서 제 눈앞에 들이밀고는 했고요. 하지만 저는 그 속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딱히 뭐라고 짚어서 표현할 수는 없는데 어딘지 모르게 남편이 많이 달라진 느낌이었죠. 마치 화려한 껍데기만 남아있고 그 속에 있는 알맹이는 다른 사람 같았다고나 할까요? 제가 이런 느낌을 받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번 주 주말에는 어디 가서 뭐 먹을까? 특별히 먹고 싶은 거 있어? 아, 참. 당신한테 이야기한다는 게 깜빡했다. 어쩌지? 나 이번 주 주말은 이틀 다 시간이 안 될 것 같은데. 왜? 무슨 일 있어? 토요일은 출장이고 일요일은 친구들 모임이 갑자기 잡혔어. 그 민지라고 알지? 내 고등학교 친구. 걔가 갑자기 결혼한다고 해서
급하게 결혼식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시간이 이번 주밖에 없다고 하네? 에이, 괜찮아. 청첩장 모임은 가야지. 출장은 어쩔 수 없는 거고. 다른 사람들이었다면 이 대화에서 이상한 부분을 전혀 찾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의아하기 짝이 없었어요. 보통 제가 일이나 약속이 있어서 주말 내내 바쁘다고 하면 이제까지는 남편이 서운한 티를 엄청 냈었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남편이랑 주말 중 하루 정도는 같이 보내야 하는 게 아니냐고 하면서요. 그러니 이런 반응은 낯선 게 당연했죠. 왜 안 물어봐? 어? 출장 어디로 가는지 왜 안 물어보냐고. 나는 기다리면 당신이 먼저 찾아줄 줄 알고 있었지. 어디로 가는데? 제가 물어보면 남편은 그제서야 뒤늦게 잊었다는 것처럼 되묻고는 했습니다. 그것도 정말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라 그냥 물어봐야 하니까 묻는 느낌이더라고요. 이 둘의 차이를 저는 확연히 느끼고 있었고요. 처음에는 그저 단순한 착각인가 싶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의 그런 의심은 점점 더 확신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보, 다음 주에 당신 생일이잖아. 혹시 갖고 싶은 선물 같은 거 있어? 생일 선물? 그걸 왜 갑자기 나한테 물어봐? 아니, 그동안은 내가 선물하고 싶었던 걸 선물했잖아. 이번에는 당신이 가지고 싶어 하는 걸 선물해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아니면 차라리 당신이 직접 가서 고를래? 상품권으로 줄까? 내 카드나? 분명히 남편은 예전보다 더 저에게 잘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저는 점점 더 그 속에서 괴리감이 느껴졌어요. 저에게 잘하기는 하는데 예전 같은 애정이 조금 식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마치 저에게 다 맞춰주고 저를 배려하지만 정작 저를 궁금해하지는 않는 것 같았고요. 저는 답답한 나머지 친구들을 불러내어 고민 상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뭔데 급하게 나오라고 난리야. 너희 뭐 부부싸움이라도 했어? 부부싸움은 아니고 차라리 싸우기라도 했으면 다행이지. 싸운 것도 아닌데 정은이가 좀 변한 것 같아. 어디가 어떻게 변했는데? 그냥 뭐랄까 조금 느낌이 그래. 얼마 전에는 생일 선물을 나보고 가서 직접 고르라고 하더라고. 돈으로 주겠다면서. 돈으로 주면 더 좋은 거 아니야? 난 차라리 내 신랑이 쓸데없는 거 사오지 말고 돈으로 줬으면 좋겠던데? 예상했던 친구들의 반응에 저는 한숨을 푹푹 내쉬었어요. 아니, 단순히 나 배려해서 그런 거라면 나도 그런 고민을 안 했겠지. 근데 말로는 내가 원하는 거 사주고 싶어서 그런 거라는데 내가 보기에는 선물 고르기가 귀찮아서 나한테 직접 사라고 하는 느낌이었어. 하긴 정은이는 평소에 네 취향 다 살폈다가 너한테 찰떡 같은 선물로 사주는 게 생활인 애였잖아. 좀 이상한 것도 이해는 되네. 그건 말고 뭐 다른 건 없어? 다른 거야 많지. 주말에 내가 바쁘다고 해도 군소리 하나 없이 알아서 잘 놀더라? 전화나 메시지를 보내도 사랑한다고는 하는데 어쩐지 기계적으로 돌아오는 반응인 것 같고. 하지만 친구들은 제 말에 본인들도 다 그러고 산다면서 그건 이상한 게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남편과 제가 지금까지 유난히 사이가 좋고 붙어있던 게 이상한 거지 원래 다 결혼하고 시간이 흐르면 정으로 친구처럼 사는 거라고 하면서요. 그냥 천하의 김정은도 어쩔 수 없는 보통 남자였네 라는 말로 웃기만 하더라고요. 정말 그럴까? 저는 친구들의 말에 고민에 대한 해답을 찾는 대신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조심스럽게 남편에게 물어보았죠. 당신 혹시 나한테 뭐 할 말 없어? 할 말? 무슨 할 말? 아니 그냥 뭐 나한테 바라는 거나 불만이라는 거나 하는 것들 말이야. 그러자 남편은 오히려 그런 질문을 하는 제가 이상하다는 듯이 어깨를 으쓱이며 대답하더라고요. 불만? 불만 전혀 없는데? 내가 당신한테 무슨 불만이 있어? 바라는 건 지금처럼만 우리 잘 사는 거? 지금처럼만? 어,
지금 너무 행복하니까. 당신은 안 그래? 남편은 진심으로 행복하다는 얼굴로 저를 쳐다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대답을 듣자 저는 할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평소에 저는 언제나 남편과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으니까요. 저는 어딘지 모르게 달라진 남편의 모습에 불안하기만 한데 남편은 지금 이 상태가 행복하다는 말이나 하고 있다니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대놓고 불만사항을 이야기하면서 묻기에는 남편이 저에게 잘못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행동으로는 전보다 더 잘해주면 잘해줬지 못한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 말할수록 저만 더 이상해지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았죠. 저는 이 문제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할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가 않았습니다. 결혼한 친구들은 아이가 생기면 또 예전과는 생활이 달라진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요. 일단 부부 두 사람만의 관계에서 아이를 키우는 공동 양육자로서의 책임이 생겨 전우애 같은 게 형성된다면서요. 저는 고민 끝에 남편에게 이제 우리도 슬슬 아이를 가지면 어떨까 하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원래 몇 년 안에 아이를 가질 계획이 있기는 했었거든요. 둘 다 일하는 게 바빠서 구체적인 계획을 조금 미루고 있었을 뿐이었죠. 남편도 언제가 됐든지 엄마인 제가 낳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아이를 갖자고 말을 했었고요. 그런데 남편이 반응이 뜻밖이었습니다. 입으로는 알겠다고 하는데 별로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눈치가 아니었거든요. 당신 진짜 아이를 낳고 싶은 거 맞아? 솔직하게 이야기해봐. 솔직하게 말하면 아이 가져도 가지지 않아도 딱히 상관은 없는 것 같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아이 하나쯤은 있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었잖아. 그렇긴 했는데 지금 당신이랑 나랑 둘이서 행복하고 좋잖아. 주변에 아기 안 낳은 친구들 보니까 둘이서만 연애하던 시절처럼 오히려 더 잘 지내더라고. 그런 것도 나쁘지 않아 보였어. 남편의 이 말을 예전에 들었었다라면 지금의 기분과는 조금 달랐을까요? 저는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일정 부분은 저도 남편의 말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실제로 일하느라 바쁠 때는 제가 먼저 남편이 했던 말 같은 이야기를 꺼낸 적도 있었고요. 하지만 지금 남편에게서 제가 했던 것과 비슷한 이야기를 들으니 기분이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충격받은 듯한 저의 모습이 마음에 걸렸는지 남편은 황급히 제 손을 잡으면서 설명을 덧붙였어요. 물론 제가 낳고 싶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낳아도 상관없다면서요. 뭐가 됐든 본인에게 중요한 건 아이를 낳는 당사자인 저의 의견이고 남편에게는 아직 있지도 않은 아이보다 제가 훨씬 더 소중하다고 했죠. 그렇게까지 말하니 제 마음도 조금은 풀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찜찜한 구석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찜찜했던 모든 일들의 진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원래 제가 일주일간 떠났던 출장에서 돌아오기로 예정되어 있던 전날이었어요. 나 없이도 잘 지내고 있어? 밥은 먹었고? 당연히 당신이 없는데 잘 못 지내고 있지. 일은 잘하고 있어? 내일은 돌아오는 거 맞아? 내일은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 너무 보고 싶다. 내가 재밌는 드라마 찾아놨어. 같이 보기에 빨리 돌아와. 알았어. 남편의 목소리는 전에 없이 밝았습니다. 점심시간에 맞춰 잠시 전화를 걸었던 저는 전화를 끊자마자 얼른 짐을 챙겨 택시를 탔습니다. 사실 일이 예정되어 있던 시간보다 일찍 끝나는 바람에 하루 먼저 돌아갈 수 있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을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어서 그 말을 하지 않았던 거죠. 지금 바로 출발하면 대충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기 전에 앞서 도착할 수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몇 시간 뒤 저는 남편의 퇴근 시간에 거의 아슬아슬하게 맞춰서
집에 먼저 도착할 수 있었어요. 트렁크를 거실 베란다에 숨겨놓고 나오는데 남편의 차가 아파트 주차장 게이트를 통과했다는 알림이 뜨더라고요. 저는 얼른 안방 드레스룸에 몸을 숨겼습니다. 이건 가끔 저희 남편이 저에게 치던 장난이었는데 제가 하는 건 처음이었죠. 곧 현관 키패드가 찍히는 소리가 들리더니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나 지금 옷만 갈아입고 곧 나갈 거야. 당연히 오늘 밤에 같이 있을 수 있지. 걔 내일 온다니까. 남편이 곧 거실로 지나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화 내용이 뭔가 이상했습니다. 에이, 아니라니까.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라고 몇 번을 말해. 불안하기는 왜 불안해. 나는 당신밖에 없는 거 알면서. 안방에는 드레스룸 말고도 옷장이 하나 더 있었는데 거기에는 한 번 입었던 옷들을 걸어두는 용도였어요. 남편은 거기서 옷을 갈아입으면서 핸드폰을 스피커폰으로 돌렸습니다. 핸드폰 너머에서는 어떤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진짜 이혼할 거야? 언제 하겠다는 확신을 줘야 할 거 아니야. 나 이렇게 계속 기다리고만 있어야 해? 말했잖아. 아직은 안 된다고. 건물만 뺏고 이혼할 거니까 조금만 참아. 글쎄 그게 언제냐니까. 조만간이라고. 세금 문제 때문에 안 그래도 작년부터 진지하게 이야기했던 거야. 나한테 건물 넘긴다고. 올해나 늦어도 내년이야. 어? 나더러 내년까지 기다리라고? 난 지금 당장도 못 기다리겠는데? 당신 그 여자랑 계속 사는 거 너무 싫단 말이야. 지연아, 철없는 소리 좀 하지 말고 1년만 참으면 10억짜리 건물이 발 앞에 굴러 들어와. 그걸 못 기다려? 다 너 생각해서 이러는 거잖아. 숨이 딱 멎는 것만 같다는 표현이 있죠? 저는 그 순간 그게 무슨 말인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말을 제 두 귀로 듣는 순간 심장이 멈출 것만 같았거든요. 다른 이야기는 더 이상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남편 놈은 그 말을 끝으로 다시 차키를 챙겨들고 집 밖으로 나가버렸거든요. 제가 목격한 것은 바람이었습니다. 그 어떤 변명으로 포장해 주려고 해도 이건 도저히 포장이 안 되는 현실이더라고요. 연애 6년, 결혼 3년. 그 끝에 얻은 게 남편의 바람이라니. 그것도 상간녀와 제 건물을 뺏기 위해서 남은 결혼 생활 얼마를 더 기다리네 만회하는 인간이라뇨. 저는 이 현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구역질이 나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남편 놈이 말하는 건물은 저희 친정아버지의 건물이었어요. 그 인간과 결혼하기 전에 제 앞으로 물려주신 제 명의의 작은 꼬마 빌딩이었죠. 소소하게 임대료를 받고 있었는데 누진세 문제로 남편에게 명의를 바꿀까 하던 참이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진급을 하면서 연봉이 많이 뛰는 바람에 누진세 구간에 걸려 세금을 많이 내게 되었거든요. 남편의 앞으로 돌리면 세금을 훨씬 절약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작년부터 건물 명의 변경 이야기를 의논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람을 피우는 것도 모자라서 그 와중에 거기까지 생각을 했었다니. 기가 막혀서 웃음밖에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그날 남편 놈은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통화로 상간녀에게 했었던 이야기처럼요. 저는 그 긴긴 밤을 혼자 불 꺼진 거실에서 꼬박 밤을 지새우며 보냈습니다. 아마 그날의 그 밤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 놈은 그 여자와 시간을 보내고 다음날 오후 늦게가 되어서야 집에 나타났더라고요. 회사에는 연차를 쓴 것 같아 보였습니다. 남편 놈은 집에 들어오다 제가 먼저 돌아와 있는 것을 보고는 깜짝 놀라더라고요. 여보, 언제 왔어? 나 방금 전에. 당신은 왜 이 시간에 왔어? 벌써 퇴근했어? 나 오늘은 몸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서 조퇴했어. 일찍 올 거면 말을 하지. 깜짝 놀란대. 남편은 태연하게 조퇴를 했다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어서 환하게 웃으면서 저를 끌어안고 제가 보고 싶었다고도 하더라고요. 저도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마주 웃었어요. 그날 저희는 같이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남편 놈은 평소와 전혀 다름이 없는 모습이었는데 모든 사실을 알고 나니 말 한마디 한마디가 왜 그렇게 전부 다 소름이 끼치게 느껴지던지요. 지나가다 농담으로 하는 말조차도 농담처럼 들리지가 않더라고요. 마침 잘 됐다. 나 안 그래도 할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 무슨 이야기? 우리 건물 있잖아. 건물? 건물이라는 말에 남편의 눈이 빛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최근 들어 그때만큼 저에게 집중된 눈빛을 본 적이 또 있었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아무래도 올해는 명의 이전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작년에도 세금 폭탄 맞았는데 올해도 또 그럴 수는 없잖아. 조만간 세무사한테 전화 좀 해보려고. 정말이야? 당신 이제 건물주 되겠네. 좋아? 저는 일부러 아무렇지도 않은 척 장난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좋다 마다요. 물어볼 필요도 없을 정도였죠. 눈앞에서 남편의 입은 이미 찢어지게 귀에 걸려 있었거든요. 좋기는. 명의만 내가 가지는 건데 뭐 당신 건 당신 거고 내 것도 당신 거지. 안 그래? 그건 맞지? 조만간 같이 의논하자. 세무사 사무실에 같이 갈까? 남편은 웃는 얼굴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입으로는 달라질 것도 없다는 헛소리를 해대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언제쯤 진행할 거냐며 은근히 재촉하는 것을 잊지도 않았고요. 저 가식적인 모습을 왜 이전까지는 몰랐을까요? 지금 보니 이렇게까지나 선명하게 보이는 모습이었는데도요. 그날 그 이야기를 꺼낸 이후로 남편 놈은 로또라도 맞은 것처럼 싱글벙글 웃고 다니더라고요. 빨래를 개고 청소기를 돌리면서도 콧노래를 흥얼거릴 만큼요. 건물도 거저었고 이혼도 눈앞에 보이니 아주 지세상 같아 보였겠죠. 하지만 그 인간의 기대감이 최고조에 이를 때쯤 저는 남편 놈에게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세무사가 전화가 와서 내가 다시 상의를 해봤거든? 세금 문제 때문이면 그냥 놔둬도 될 것 같다고 하기도 하고. 무슨 소리야? 전에는 명의 이전 해야 한다고 했잖아. 이리저리 계산해보니까 절세되는 부분보다 증여세가 더 많이 나올 것 같다고 하더라고. 아니 무슨 제대로 계산한 거 맞아? 남편 놈은 순간 당황한 나머지 말까지 더듬으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맞긴 한데 구체적인 건 가서 다시 들어보기로 했어. 매년 나가는 누진세율이랑 자세히 계산해보게. 그래. 세금은 매년 나가는 건데 증여세는 한 번이잖아. 장기적으로 계속 놔둔다고 보면 그게 더 높을 수도 있어. 그런가? 그럴 수도 있겠지? 저는 남편 놈에게 그럴 수도 있겠다는 대답으로 이리저리 희망 고문을 계속했습니다. 그 인간은 제 말 한마디 한마디에 일희일비하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 저는 오늘은 명의를 변경할 것처럼 이야기하고 또 그 다음 날은 다시 변덕을 부리는 걸 반복했어요. 남편 놈은 차마 저에게 화를 내지도 못하고 속으로 부글부글 끓는 모양이었습니다. 얼굴이 새빨개졌다가 하얗게 질렸다가를 반복하더라고요. 거기다 저는 천연덕스럽게 다른 이야기도 덧붙였습니다. 우리 아버지 친구가 자식한테 건물을 물려줬거든? 근데 그 자식놈이 건물을 받자마자 집에를 안 들어오더래. 진짜 대박이지. 그러네. 이래서 자식한테 미리 큰 재산 물려줄 필요가 없다니까. 저렇게 부모 뒤통수 칠지 누가 알아? 근데 그건 싹수가 보이는 놈이고 보통 자식들은 오히려 부모한테 고마워서 더 잘하려고 하겠지. 부모 자식 사이에도 더 좋아질 거고. 남편은 제가 꺼낸 말에 애초에 그럴 인간, 안 그럴 인간이 따로 있는 법이라고 고개를 젓더라고요. 그러면서 건물을 증여하고 나면 보통은 오히려 사이가 더 좋아진다며 힘주어 강조했고요. 남편은 그 뒤로 안달을 하면서 저에게 더욱 잘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로 적극적인 모습은 저도 오랜만에 보는 것이었죠. 처음에는 안달내는 그 꼴을 보고 있자니 조금이나마 속이 시원했는데 이제는 슬슬 그걸 보는 것도 지겨워지더라고요. 이러고 있는 시간도 아깝다 싶었고요. 얼마 후 저는 남편놈이 바람을 피우고 있는 현장을 바로 그 자리에서 적발했습니다. 이미 뒤에서 모든 증거를 다 수집해둔 뒤였기 때문에 어려운 일도 아니었죠. 단지 제가 언제 터뜨릴지 그것만 정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기가 막힌 건 제 눈앞에서 바로 바람을 피우고 있는 장면을 들켰는데도 그 인간은 아니라며 발뺌을 했다는 사실이었어요. 여보, 진짜 아니야. 오해라니까. 아니야? 둘이서 껴안고 있었으면서 여기서 더 할 말이 있나? 아니, 그냥 어지럽다고 해서 잠시 부축해준 것뿐이야. 내가 다 설명했잖아. 나 진짜 너무 억울하다니까. 바람 피우는 것들이 하는 이야기는 하나같이 다 똑같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억울하고 뭐가 그렇게 답답하다는 건지 그렇게도 참신하게 설명할 변명이 없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별거를 통보하고 그 인간에게 바로 이혼소장을 보냈어요. 가방 하나 들고 집에서 내쫓겨 밖에서 지내던 그 인간은 이혼소장을 받자마자 돌변했습니다. 너 진짜 의부증이라도 걸린 거 아니야? 정말 이렇게 끝까지 가자는 거지? 좋아. 나도 더는 못 참겠다. 이혼해. 바람 피우다 걸린 주제에 뭐가 이렇게 당당하지? 그래, 해, 이혼. 바람 피우다 걸린 게 아니니까 당당하겠지. 길길이 날뛰면서 끝까지 바람이 아니라고 주장하더라고요. 제가 가진 증거가 그날 현장에서 목격한 소위 부축해주는 장면뿐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더 가관이었죠. 이혼할 때 하더라도 건물은 내놔. 그건 내 거야. 네 입으로 분명히 준다고 몇 번을 약속했어. 이혼소장을 받자마자 변호사를 선임해서 한다는 첫 마디가 바로 저것이었습니다. 제가 몇 차례나 건물을 주겠다고 확언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당연히 본인의 소유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제 변호사를 쳐다보았고요. 나중에 제 변호사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처음 겪는 상식 밖의 일이겠지만 막상 이혼할 때 되면 저런 인간들이 한둘이 아니라고요. 세상에 아름다운 이별은 없다지만 인간의 밑바닥까지 다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이혼 조정은 결렬되고 곧바로 이혼 소송이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당연히 저 인간이 주장하는 이야기는 효력이 없었죠. 말 그대로 건물을 넘겨주겠다는 건 구두로만 약속했을 뿐 그 어디에도 제가 문서로 남긴 적이 없었거든요. 남편놈은 구두 약속도 약속이라며 발악을 해댔지만 말도 안 되는 헛소리였죠. 그와 더불어 그 인간은 이혼 소송에서도 패소해 위자료를 물어주어야만 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모아왔던 외도의 증거들을 모두 제출했고 상간녀 소송도 진행해서 그 여자에게서도 위자료를 받아냈고요. 저보다 10살이나 어린 여자애더라고요. 알고 보니 권태기인지 뭔지가 왔다던 그 시간에 만났던 사이라고 했고요. 권태기가 와서 바람을 피웠다니 그 얼마나 미친 소린가요? 하지만 이혼 법정에 서보니 알겠더라고요. 내 남편이었던 인간이 바로 그 미친 소리를 쏟아내는 인간 쓰레기였고 법정에는 그 인간 말고도 또 다른 쓰레기들이 즐비했다는 사실을요. 참, 이게 현실인가 싶더라고요. 법원을 나오는데 문득 연애를 하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몇 번씩 들어갔던 그 동굴에서 저 인간은 사실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걸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믿고 그저 묵묵히 주었던 그 시간들을 저 인간은 나를 기만하는 데 사용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요. 하지만 곧 머릿속에서 그 생각도 털어내버렸습니다. 이제 와서 그게 사실이었다고 한들 달라질 것도 없었으니까요. 법원을 빠져나오면서 남편놈은 세상을 다 잃은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원하던 건물도 받지 못했고 오히려 위자료도 물어내야 했으며 그 상간녀와도 결국 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전부 다 자업자득이라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뒤늦게 저에게 달려와서는 마지막으로 밥이나 한 끼 할 수 없겠느냐는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대꾸할 가치도 없어서
저는 10,000원짜리 한 장을 던져주며 대답했습니다. 미안한데 밥은 너 혼자 먹어. 비위가 안 좋아서 너랑은 겸상은 못하겠다. 내가 주는 마지막 선물이야. 그 이후로는 아예 모든 연락과 소식을 차단해버렸습니다. 겹지인이 많아서 가능할까 싶었는데 이사를 가고 연락처도 바꾸었더니 가능한 일이기는 하더라고요. 그날 제가 출장해서 하루 먼저 돌아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가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바람을 피운 걸 들켰을 것 같기는 하지만요. 사랑과 재채기는 숨길 수가 없다는데 제가 알게 모르게 느끼고 있었던 그 인간의 변화는 결국 사실이었습니다. 아내의 촉은 무시할 수가 없다고 하잖아요.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이 변하는 모습을 보는 건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게 바람으로 끝난 건 더 견딜 수 없는 일이었고요. 하지만 때때로 세상에는 제가 바라지 않는 일도 일어나는 법이고 제가 막을 수 없는 일도 생기는 법이더라고요. 혹시나 지금 이 순간 사랑하는 사람의 변심으로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힘들어하는 것도 그럴 가치가 있는 상대에게나 쏟아야 할 마음이라고요. 부디 소중한 본인의 마음을, 본인의 애정을 이미 끝난 사랑에 쏟지 않으시기를, 그리고 하루라도 더 빨리 모든 일을 털어내고 평온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